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엄청난 재능이 있어야만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 하나하고 노트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채널 운영하실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 벌 수 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 작가의 철학 수제와 양 작가라는 그런 두 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유튜브를 통한 인생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양 작가라고 합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 부업이 유행하는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년은 계속 짧아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퇴 이후에도 최소 30년, 길게는 40년 넘게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는 충당하기 그런 어려운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부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장사하거나 소위 말해서 치킨집을 튀기거나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온라인 강의, 중고거래,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개인 비즈니스가 정말 손쉽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장 퇴직하면은 그냥 경제활동이 바로 끝이 났는데 지금은 온라인 경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두 번째 노동시장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중장년층이 은퇴 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업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유튜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과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AI 기술의 발달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대세는 이제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하게 수익 창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는 진입장벽이 있어 보이는데 정말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맞나요?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엄청난 재능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굴이 잘생기거나 뭐 먹는 걸 엄청 잘 먹는거나 끼가 엄청 많거나 뭐 춤을 잘 춘다거나.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어떤 사람은 마치 방송국 PD 같이 엄청난 장비나 영상 편집 기술, 뭐 촬영 인력 이런 사람들이 다 갖춰줘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핸드폰 하나하고 노트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채널 운영하실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 벌 수 있어요. 사실 유튜브에서 가장 필요한 건요. 제가 이제 여러 명 수강하면서 여러 명 이제 저희 수강생들 대상으로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결국 올바른 방향하고 꾸준함이에요. 실제로 제가 구독자 80만이나 200만 유튜버 분들도 이제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평범한 분이셨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평범한 주부이셨어요. 다만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그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유튜브를 했더니 그렇게 기회를 얻고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도 잘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유튜브를 지속하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평범함은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유튜브를 처음에 이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30초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느냐. 인데 그 30초에 제일 넣어야 되는 내용이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감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평범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감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그럼 저희 직장인에 대한 애환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문장화 시켜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무기입니다. 월 1,000만 원을 버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월 1,000만 원 버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월 1,000만 원 딸깍하면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역시 돈을 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유튜브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튜브를 한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무엇이 일단 필요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컨텐츠가 필요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팔아야 될
물건이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는 꼭 내 거 상품일 필요는 없어요. 다른 제휴 상품을 가져와서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그 자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특정 제품을 팔 때까지 과정이 담긴 설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인 거예요.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면서 사람을 모으고요. 유튜브 채널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 제품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뭐 랜딩 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그 제품에 접근시키기 위한 그런 설계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중심이 되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설득 작업인데 이것도 유튜브 내에서 내 영상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 월 1,000만 원 달성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1,000만 원이란 거는 가끔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꾸준하게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업 시장에서 유튜브가 대세가 된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홈플러스가 막 폐업하니 많이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실제로 뭐 강남이나 뭐 이수나 사당역 같은 서울 핵심 상권에도 그런 건물에도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몫이 좋은 곳에 장사를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매출을 많이 올렸어요. 근데 더 이상 그게 먹히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온라인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쿠팡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생활하면서 온라인으로 얼만큼 내가 많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온라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속하는 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시간도 보내고 우리는 무언가를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것도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물주가 대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버가 대세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과 유튜버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돌아다녔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핵심 상권으로만 몰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온라인 상권인 유튜브로 몰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옛날 건물주가 갖고 있던 어떤 모객의 힘, 사람을 모으는 힘을 유튜버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건물주가 어떤 임대 수익 형태의 수익을 유튜버가 자연스럽게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팔려면은 할아버지 수강생이나 가끔 이제 아는 지인 은퇴하신 분들이 연락이 오거든요. 야, 양 작가님 유튜브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팔려면은 유튜브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대세 부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유튜브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사실 유튜브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뭐 빠니보틀이나 곽튜브 같은 이런 구독자 100만, 200만 이상의 대형 유튜버들을 떠올려요.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많으면 자동으로 돈이 벌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를 통한 조회수나 광고 수익은 그러니까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10만 되는 채널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구독자 1,000명 정도의 채널에서 수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유튜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그들을 돈을 벌게 만드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만의 제품이나 서비스, 자기가 갖고 와서 팔 수 있는 어떤 제휴 상품을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로 내가 만약에 PPT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강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또는 엑셀을 뭐 만드는 방법을 온라인 강의로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온라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회수가 몇천 정도만 나와도 조회수가 100에서 200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회수가 뭐 1,000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회수 수익은 정말 잘해야 3, 4천원, 5천원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판매를 목적으로 조회수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이 1,000, 2,000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PPT 온라인 강의가 요즘에 보면 한 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1,000명이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 40명 정도가 강의를 결제를 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0짜리 조회수 영상 한 개가 약 1,200만 원의 돈을 유튜버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한 개 올렸는데 1,200만 원의 매출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유튜버라면 유튜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조회수 수익 이외에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은 여기서 몰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생각에만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돈을 못 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유튜브에서 돈을 번다는 건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이 모여야만 이제 작동을 하긴 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신뢰라는 걸 얻어야 되거든요. 그 신뢰를 얻어야만 이 사람을 믿고 물건을 사는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그 시청자들이나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돈으로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가 왜 생기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러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신뢰를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제 부모님을 우리가 왜 신뢰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어떤 나에게 도움을 계속해서 주어줬잖아요. 지원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가치라는 걸 제공하고 누군가의 인생의 변화를 만드는 역할을 내가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는 게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쫓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다라는 유명한 사업의 격언들도 있잖아요. 그건 여기 유튜브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관점을 잊지 마시고 이제 유튜브를 돈 버는 방법 이제 더 디테일하게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많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의 비밀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 비밀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건요, 그냥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을 잘 가져다주는 그냥 추천 시스템일 뿐이에요. 알고리즘이 무언가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역할을 한 건 시청자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유튜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흔히 알고리즘이란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제 말하고 다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리즘에 비밀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 비밀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건요, 그냥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을 잘 가져다주는 그냥 추천 시스템일 뿐이에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대신에 시청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흔히 뭐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는다, 알고리즘이 좋아한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내 이 영상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것 같아. 영상 노출이 잘 나오네?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청자가 영상을 좋아해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좋아하니까 클릭했을 거고, 좋아하니까 계속 봤을 거고, 좋아하니까 이 영상을 보고 엄청 만족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구독도 했을 거고, 댓글도 달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청자가 영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지, 알고리즘이 무언가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역할을 한 건 시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이 좋아한다는 말은 시청자가 좋아한다는 말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어떤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나 유튜브 알고리즘 연구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알고리즘을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야 돼요. 이 조회수가 왜 올라갔는지를 데이터적으로 막 보고 막 복잡한 알고리즘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작동하는 어떤 근원 심리나 심리적인 요인은 무엇이지? 어떤 사람이 이것들을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어떤 나에게 이득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편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시청자가 끝까지 클릭하게 만들고 끝까지 보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면은 영상은 그냥 폭발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알고리즘에서 100% 이해하고 데이터 엄청 잘 분석한다고 해도 사실 다 부질없어요. 그냥 시청자가 좋아하는 영상 만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만한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상 시청한 지 10초 만에 다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집중한다, 시청자에게 집중한다, 이 단순한 원리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널이 작고 크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만, 200만 유튜버들도 다 구독자가 1명인 시절이 있었고요, 100명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시청자에게 집중했고 시청자들이 뭘 좋아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했기 때문에 10만 유튜버가 되고 50만, 100만 유튜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영상을 쌓아가다 보니까 점점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유튜브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채널에게 더 많은 조회수, 더 많은 구독자가 모을 수 있게 더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성공의 비밀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입니다. 시청자가 좋아하는 영상 만들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를 사로잡으면 알고리즘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 영상 시청자 좋아한다고 판단하면은 알아서 시청자들에게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독자가 많아도 유튜브를 접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말이죠. 그러니까 대형 유튜버들의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100만 유튜버 벌면 막 다들 수억씩 벌고 수십억씩 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전에 140만 유튜버도 적자요라는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채널 규모가 커지고 자신만의 컨텐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 유지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PD나 편집자 같은 인력이 이제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여기다 각종 운영비까지 하면은 고정 지출이 늘어나겠죠. 뭐 사무실도 빌려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채널이 조회수나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잘 나가는 채널도 조회수의 널뛰기가 심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거나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그 컨텐츠의 그 채널의 컨텐츠 컨셉이 지루해지거나 하면은 하루 만에 그 수십만 수백만 나오는 조회수가 수만 수천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라는 건요, 널뛰기가 정말 심해요. 롤러코스터를 마치 타는 것 같이 널뛰기가 정말 심한 게 이제 조회수의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회수가 떨어지는 날에 적자가 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광고 영상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광고 수익으로 커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높아지면은 광고 단가가 커지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를 늘리면은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광고를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채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청 시간, 클릭률 등에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채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적자 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되니까 유튜브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한 조회수나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다른 제3의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판매해야 되는 이유도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쯤 꼭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유튜브를 하면 정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너무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고 일종의 내가 이 영상 영업사원을 고용한 느낌들. 그러니까 영상 한 개가 나의 영업사원으로 되는 느낌이에요. 나를 알려주고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절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영업사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상 올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양 작가라는 사람을 새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튜브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저는 이제 철학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철학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제 책 출간을 꾸준히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책을 3권이나 출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이메일에는 출간 제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종 글 기고 요청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적에 보던 이제 좋은 생각이란 잡지에 제 글이 실리는 것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회사에서 돈을 벌어보는 것도 처음 이제 겪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인생에서 도전하고 싶은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부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은 나라는 사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싶거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싶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각이나 신념을 알리고 싶거나 이런 나만의 어떤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튜브만한 수단은 없습니다. 정말 유튜브는 훌륭한 수단이에요. 그러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책 3권을 출간한 이제 출간 작가인데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양 작가의 철학 서재하고 양 작가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하게 만들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소명이고 의미를 가장 느끼게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양 작가라고 합니다. 오랜 친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요? 사람은 말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이나 가치관,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잘 통하던 친구도 어느 순간 말이 안 통할 때가 생겨요.
사소한 일로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우리는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죠. 야, 우리 친구 된 지 벌써 10년 넘었잖아. 이런 말로 그 관계를 이어가고는 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말이죠. 이 관계가 지금도 나에게 좋은 관계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나에게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관계인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사실 친구 관계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관계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와 얼마나 잘 맞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취향이나 생각이 비슷했으니까 그 관계가 나한테 좋고 건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삶의 방향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라는 거는, 이런 관계의 변화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 추억이라는 이름 하에 억지로 그 관계를 붙잡고 그 사람에게 맞추고 이렇게 되면은 그 관계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피로감만 작용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 즐겁지 않을 거예요. 피곤하기만 하지. 그래서 이럴 때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다. 그러면 사실 이미 그 관계는 끝난 관계입니다. 균형이 깨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를 탓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상황이 되었다고. 서로 자연스러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서로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용기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관계에는 이제 적당한 이제 거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관계를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 유지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로의 공간이나 서로의 이제 인생의 방식의 다름을 존중하고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생각보다 편안한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 거리를 적당히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인간관계를 이제 모닥불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닥불을 떠올려 보면은 여기에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엄청 뜨겁잖아요. 화상을 입을 만큼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멀면은 반대로 너무 추워져요. 근데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은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적당히 떨어졌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이 적당한 거리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간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립적인 관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의 조건은 서로 의존하고 집착하는 관계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예요.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러니까 관계를 위한 관계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특히 피해야 하는 태도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말이죠. 남의 평가에 너무 목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나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서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의 유명한 말 중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남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고 누군가의 막 눈치를 보면서 막 타인의 평가에 내가 막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 순간 내 삶은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왜 지옥이라는 거에 이제 본질적인 그 의미는 자유가 억압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타인의 평가에 이제 의존하게 되면은 내 삶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남들 눈치를 보면서 하니까 그게 이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제 명언이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간은 개별적이고 독립되는 이제 어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저만의 관점이 달라요. 내가 이제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잖아요. 그 평가라는 거는 그 각자 저마다의 사람들이 각각 개별로 자기만의 그냥 인생관이나 뭐 관점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물인 거거든요. 평가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삶은 정말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내가 이제 10명 정도 되는 이제 등산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매주 같이 등산을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너무 이제 비싼 옷을 입고 가면은 분명히 그 커뮤니티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 저렴한 옷을 입고 가면은 은근히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좋아서 등산을 가는 거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평가를 내리든 내가 그냥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평가에 신경을 더 쓸수록 결정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저렴하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브랜드 제품만 그냥 고르게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보느라.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냥 저렴한 브랜드를 입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남에게 나의 평가를 맡겨버리면은 지인들이나 사람들이 타인이 나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선을 잘 긋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인간관계의 선을 그냥 칼같이 긋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아니다, 된 건 된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평판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착하고 남의 부탁을 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평판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타인의 기대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타인의 기대를 조절한다고요? 사실 여러분 모든 부탁에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다 받아주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죠.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말이죠. 요즘 변했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판이란 건 말이죠.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가, 남에게 잘해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를, 자기 자신을 지켰는가로 결정이 돼요. 아닌 건 아니다. 선을 잘 긋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잘 지키고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에 일관성이 있고 자기 자신대로 행동을 할수록 그러니까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항상 같은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느끼잖아요. 꾸준히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게 이제 평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계속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선을 잡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평판을 이제 유지하기도 이제 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은 타인이 나에게 이제 내 필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 진심은 내가 한 번쯤 잘해주는 일들은 더 좋게 이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행동들은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평판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판이란 거는 행동의 일관성, 그리고 행동의 일관성은 이런 선을 잘 긋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는 거에서 따라오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I 메시지라는 그런 전달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I 메시지가 뭐냐? 그러니까 영어로 I 하고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할 때 너 왜 그래? 처럼 너를 주어로 많이 시작하죠. 너는 뭐 게을러. 너는 뭐 이런 사람이야. 사실 이런 너로 주어로 시작해서 말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쉽게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반면에 네가 그럴 때 나는 조금 속상했어. 이렇게 나를 주어로 말하면요. 상대방은 이제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에 자주 늦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야, 너 왜 맨날 늦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뭐라고 해요? 변명만 계속 늘어났잖아요. 내가 왜 맨날 늦는지. 이러다 보면 그 상대방의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그러면은 또 늦은 주제에 네가 뭔데 감정이 상해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늦을 때 나는 네가 늦을 때
나는 기다리는 동안 좀 불안했어. 아니면은 내가 좀 서운했어. 네가 늦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는 자연스럽게 내 감정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운하거나 내가 불안하거나 이런 마음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I 메시지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싸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이제 대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I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I 메시지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이제 사실을 말하고, 둘째는 그 일로 내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를 이제 말해야 되고, 셋째는 앞으로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친구가 약속에 늦는 상황에 이 내용을 적용해 볼게요. 사실은 오늘 약속 시간보다 20시간 늦게 왔더라. 이건 사실이겠죠? 그 친구가 20분 늦게 왔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다리는 동안 나는 조금 초조했어. 이렇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좀 연락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가 비난받는 느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화, 인간관계를 유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이제 뭐 부부관계, 친구관계에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요즘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I 메시지를 아기들에게 적용해도 굉장히 잘 먹힙니다. 수시로 우리도 이제 부모다 보니까 짜증을 막 내잖아요.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짜증을 내면서 너라는 주어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넌 왜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하는 순간 변명밖에 안 해요. 방어하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I 메시지를 잘 이제 쓰게 되면은 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상대방을 또 행동하게 이제 교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람이란 역할, 이 설계대로 사실, 감정, 내가 원하는 바람, 이렇게 그 순서대로 말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이 이제 들어줄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I 메시지를 잘 쓴다는 거는 감정을 이제 잘 표현하고 이 상대방에게 공격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거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계가 부드럽고 신뢰도 잘 쌓이게 되겠죠. 사실 인간관계라는 거는 뭐 말을 예쁘게 한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솔직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안전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I 메시지입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인간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텐데, 건강한 인간관계는 독립적인 관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의 조건은 서로가 좀 독립적이어야 돼요. 독립의 반대말은 의존이거든요. 서로 의존하고 집착하는 관계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라는 거는 이제 독립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러니까 관계를 위한 관계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랜 친구나 오랜 연인 사이에서 많이 발견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부터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의 행복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질투만이 가득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견을 앞세우고 지적하고 걱정한다는 이유로 그냥 비난만 막 늘어놓기만 하고요. 이렇게 서로 이상한 형태로 의존하는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의존과 집착만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둘은 친한 친구 사이니까 무조건 비밀이 없어야 돼. 고민이 있으면 무조건 나에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말 안 하면 난 너한테 실망할 거야. 이런 어떤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게 되는 관계들이 있죠. 이런 관계들이 의존하고 집착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붙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런 걸 듣는 사람은 그 조건을 따라주기 싫은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관계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관계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관계를 만들려면요, 내가 혼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어른으로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꼿꼿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인 관계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설사 상대방에게 미움받을 것 같더라도 나의 솔직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 관계가 건강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이제 빌드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독립적인 관계고 이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건 다른 이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친구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진정한 친구가 없어도 인생에서 어떻게 장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장점이 뭐냐면요. 창조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전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친구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 이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육아하느라 바쁘고 자식들 챙기느라 바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고 그다음에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만 바쁜 게 아니라 친구도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우선순위도 내가 아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경조사나 이슈가 있는 거 아니면은 저희가 만날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연락도 자주 못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친구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꼭 친구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가족만으로 내 인생의 관계가 충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이건 다른 이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친구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진정한 친구가 없어도 인생에서 어떻게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점이 뭐냐면요. 창조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란 건 말이죠.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에 정말 최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 많은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창조적인 활동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없거든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도 이제 삶의 의미를 가득 느끼려면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에 정말 많이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과 만날 시간에 글을 한 자라도 더 쓰고 책을 한 권이라도 더 내고 영상을 한 개라도 더 만들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사실 글쓰기나 영상을 만드는 건 대표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창조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혼자만의 공간에서 글을 쓰고 퇴고하고 영상 만들고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 막 3개에서 5개씩 글을 쓰고 있고 일주일에 한 편씩 꼬박꼬박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이나 글을 완성한 날은 엄청난 성취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 글이나 제가 만든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은 더 큰 인생의 의미를 가득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콘텐츠나 뭐 이런 창조적인 활동의 결과물이 꼭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엄청 높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동안 나는 온전히 현재 이 순간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 몰입하는 순간 하나하나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이렇게 몰입한 경험이나 이런 순간들은 제가 죽기 전에 떠오를 거예요. 나 정말 그 글 쓸 때 진짜 즐거웠지. 내가 이 글을 완성해서 출간할 때 너무 큰 행복감을 느꼈지. 이런 행복감이 떠오를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이런 어떤 컨텐츠, 창조적인 활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나 그런 과정들은 너무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꼭 글쓰기나 뭐 영상 만들기 이런 컨텐츠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음악도 만들 수 있고 어떤 형태든지 창조적인 무언가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말이죠. 어차피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 건물은 인간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관점 그리고 감정들이 잔뜩 묻어져 있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한 성취감과 행복감 또 느낄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특별한 사람만이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글쓰기도 만들고 영상 만들지? 뭐 그림은 또 어떻게 그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러한 자기 의심이 된다면 말이죠. 지금 당장 노트를 펴고 딱 3문장만 써보세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에다가 뭐 댓글로 아무 글이나 이제 끄적여 보세요. 여러분 지금 창의적인 활동을 하신 겁니다. 하루에 딱 3문장만 써도 지금 이 영상에 댓글만 달아도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 뭐 인생에 대한 생각, 그다음 그런 것들을 뭐 칭찬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 댓글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창의적인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활동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결과물에 만족감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음 거 만들면 됩니다. 인생에서 이제 컨텐츠를 만든 시도라는 거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시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외로움이라는 고통으로 번복되지 않고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든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친구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여러분들 결과물이 쌓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만의 삶에 이제 발자취들이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고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출간한 책,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이 정말 제 소중한 인생의 이야기거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 중이고 여러분도 이 채널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친구가 없어요. 주위에 친구는 많은데 늘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주위에 친구가 많아도 늘 불행한 사람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관계는 많지만 진짜 연결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관계가 많은 게,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팔로워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온라인상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보면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팔로워가 1000명이 있으면은 1000명의 관계가 이제 쫙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자주 허무하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인스타나 이런 거를 통해 만들어진 관계라는 건요, 그 사람과 진짜 이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과 잘 지내고 모임에도 자주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모임에 나가지만 그 사람들과 진짜 진실되게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나가도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이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은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거기에 있는 분위기에만 맞추느라고 내 진심도 숨기고 내 진짜 모습을 못 보여주게 돼요. 점점 지치고 만약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맞추다가 혼자 되잖아요. 공허함이 엄청나게 밀려오게 돼요. 결국 이제 겉으로는 사람들과 잘 지내서 행복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엄청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건 말이죠.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심이 오가는 관계 한두 개면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꾸밈 없이 그렇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마음도 편해지고 진짜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결이라는 개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가 궁금합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 없이 혼자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잘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혼자 잘 사는 건데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인생을 산다는 거를 서비스에 비유하면은 나는 고객인 거예요. 나 스스로를 잘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면은 나의 인생은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친구가 굳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을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면서 똑같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게 이해할수록 우리는 이제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내면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을 있는지를 알게 되면 말이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게 알기 때문에 굳이 그 상황에서 친구가 필요 없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친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니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 친구와 이런 거를 함께 하든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친구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면은 더 이제 좋은 인생들을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해할수록 우리는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결국 인생에선 말이죠. 저는 홀로서기라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만큼 그 홀로서기를 잘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정말 창조적인 결과물, 그런 엄청난 생각들을 많이 내놓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학문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고 싶다면 말이죠. 철학자들의 생각을 한 번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쓰여진 철학책을 찾으신다면 제가 그 출간했던 사는 게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철학 또는 단단한 행복이 잘 맞으실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작가였습니다.